오늘 신문선의 경기 분석은 첫 경기 상대인 체코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는 신 PD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북중미 월드컵 A조 완전 분석, 그중에서 첫 경기 대한민국과 체코의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와 함께합니다. A조 경기가 열릴 4개 도시 중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45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를 펼치는 과달라하라는 해발 1568m로 상당히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개최국인 멕시코는 아마 홈 버프를 톡톡히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멕시코의 이번 마지막 평가전에서도 드러났었고요. 도박사 그리고 전문가들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멕시코가 조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네. 과연 대한민국과 체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공 이 A조 혹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멕시코는 A조의 상대국과 비교한다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주전 몇 선수가 부상으로 본선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낙마를 했지만 선수층이 전체적으로 두텁고 그리고 홈그라운드 2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2위 자리를 놓고 다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체코는 꽤 까다로운 팀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전 선수들이 평균 시장이 187cm고 강력한 밀집 수비를 잘하는 그 수비의 견고함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선수들의 세트 플레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중계 방송하면서도 몇 차례 강조를 했었지만 베스트 11 중에서 190 넘는 선수들이 무려 6명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체코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봤듯이 정말 높이 싸움 그리고 강한 신체적인 그런 체력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또는 제공권 싸움. 체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공권 싸움에 사실은 물기를 터주는 것은 측면적 플레이 아닙니까? 맞아요. 한국 입장에서는 체코가 평가자는 내용을 보면 큰 줄기가 있었잖아요. 측면 쪽에서 3톱을 놓고 한국의 3백 전술의 호소람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맞아요. 또 두 번째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는데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빈도가 높았고 킥도 키가 크다고 그래서 하이볼이 아니라 날카롭고 스피는 거는 그 강한 킥을 해서 들어오는 선수에 맞히는 그런 위협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큰 키와 힘 그리고 파괴력 이런 것에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경기를 체코랑 치르는데 네. 체코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를 저희 신문선의 꼬리에서 이전에 남겼었고, 네. 그럼 반면에 대한민국 대표팀 2022년에 이어 2회 연속 16강에 오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은 무난하게 치렀다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지난 연말 그리고 올해 열린 평가전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출했었습니다. 손흥민의 선톱 역할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부상 선수들 그리고 수비 시스템에 대해서 3백이냐 4백이냐 5백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국 대표팀. 유리한 건 그래도 경기 일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체코는 경기 일정에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 대표팀은 그래도 조금 발빠르게 고지대 적응을 했어요. 네. 물론 멕시코는 홈버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남아공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지대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고지대 적응은 한국이 가장 우세한 걸로 좀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A조의 4개국을 팀 스카우팅 리포트라는 명칭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멕시코가 단연 1위라고 그랬었잖아요. 일반적인 공격력 부분에서는 7점, 남아공은 6점, 대한민국 7점, 체코 7점을 줬습니다. 남아공이 제일 낮죠.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멕시코는 8점, 남아공은 6점, 대한민국은 8점, 멕시코가 동점이죠. 그리고 체코는 7점. 일반적으로 이제 수비에 대한 포메이션이나 수비 능력,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수비력에서는 멕시코가 7점, 남아공이 6점, 대한민국 7점,
체코가 8점. 그만큼 체코가 지금 수비가 강하다는 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수들의 전체적인 뭐 네임밸류를 포함해서 월드컵에 출전했던 경험치, 선수들의 레벨을 보니까 멕시코가 7점, 남아공이 7점, 한국이 8점으로 1위입니다. 그리고 체코도 7점이거든요. 그 이유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김민재 이런 월드스타가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선수들의 경험치에 지금 8점으로 반영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항목들을 갖고 평가를 했을 때 토탈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멕시코는 78점, 그렇죠. 남아공은 64점, 대한민국은 75점, 체코도 75점.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48개국의 랭킹을 비교했을 때 멕시코가 17위, 남아공이 42위, 대한민국과 체코가 동일하게 24위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거의 지금 비슷하게 FIFA 랭킹과 비례하는 그런 토탈 점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조 1위로 진출할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조 2위 싸움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보입니다. 네. 자,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상대는 동구권 강호 체코입니다. 체코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덴마크를 꺾고 20년 만에 본선에 오른 복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과 체코는 오로와 나싱 매치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지옥과 천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 팀의 각종 자료들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선 FIFA 랭킹은 대한민국이 25위고 체코는 41위, 우리가 앞서 있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FIFA 랭킹에 대한 의미를 크게 승패에 결부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월드컵 예선 성적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11승 5무, 네. 체코는 반면에 5승 3무 2패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수인 게 대한민국은 아시아고 체코는 유럽들, 강호들과의 싸움에서 5승 3무 2패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자, 체코는 지금 22골을 넣고 11실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기 숫자를 보면 굉장히 그 공격과 수비가 밸런스가 있죠. 한국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잖아요. 네네. 그 팀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 팀의 편성은 또 꿀조에 있었기 때문에 40골을 넣고 8실점을 했다는 이 기록 갖고 체코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전에 두 팀의 맞대결 승부를 좀 살펴보면 총 5전 1승 2무 2패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열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팀의 득실점을 보면 한국은 5골을 넣고 무려 14골을 내줬어요. 네. 그것이 과거에 2000 월드컵을 앞두고 체코와 경기에서 5골을 먹었던 것이 이렇게 실점 숫자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체코는 14골을 넣고 5골을 내줬죠. 네. 사실은 한국이 역대 월드컵에서 만났던 유럽 팀들 중에서 네덜란드나 또 체코 이렇게 체격과 체력이 좋은 팀과 하면 고전했던 그런 징크스가 있다는 걸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체코 여러분들 대부분 경기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 좌측 공격을 사용을 합니다. 네. 자, 한국은 이제 왼쪽이 40%, 왼쪽이 오른쪽보다 한 5% 정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의 주 포지션 아닙니까? 특히 네.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딛고 이번 월드컵 마지막 평가전에 출전해서 안쪽으로 이제 볼을 접어서 들어오는 네. 드리블링을 많이 했었는데요. 체코는 지금 오른쪽에 공격 빈도가 높고 거기에 크로스 빈도가 높다는 것이 그대로 유럽 지역 예선전에서도 나타났다. 왼쪽이 32, 오른쪽이 42.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공격 성향을 보이고 있는 양팀 쇼패스와 롱볼 패스에 대해서 조금만 비교를 하면 대한민국은 12.1대 1, 그리고 체코는 8.4대 1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쇼패스가 지금 12개가 넘는 숫자로 롱패스 한 번에 그 12개에 넘는 12.1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볼 패스를 한 번 할 때 쇼패스는 12개를 한 겁니다. 그렇죠. 12번을 조금 넘은 거죠.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미드필드나 센터백 쪽에서 횡패스, 또 백패스, 미드필더에 줬다가 다시 백패스. 네. 그만큼 이제 공격 속도가 더디다는 그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체코는 한 번에 롱패스를 하는데 8.4대 1이라는 것이요. 네. 그만큼 공수 전환에서 속도 싸움에서 본다면 체코가 우리보다 문전의 직진성, 패스나 그리고 스루 패스를 많이 넣는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죠.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축구에서 공격적으로 축구하느냐의 정의가 공간에다가 볼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공간이 좁은 밀집 지역보다는 넓은 지역, 즉 수비 뒷공간이라든가 측면에 수비수가 없는 넓은 지역으로 공을 던져준다는 의미일 텐데 체코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짧은 무의미한 패스보다는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롱 패스가 대한민국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 포맷은 대한민국은 3-4-2-1, 체코도 마찬가지로 3-4-2-1이지만 보조 포맷으로 양 팀 다 4-2-3-1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체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메이션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국과 경기를 의식을 해서 3-4-3 포메이션으로 공격되는 네. 한국 대표팀의 3백이니까 좌우측 공간에 침투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윙어를 전진해서 투입하는 그런 전술 운영을 해서 굉장히 한국 축구에 대한 약점을 잘 파고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죠. 이제 보조 포맷은 지금 한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 때는 4백 시스템으로 했지만 지금 본선에 오는 과정에서 본다면 3백을 주로 썼었기 때문에 상대팀은 한국의 약점에 대해서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데 과연 3백을 홍명보 감독이 계속 유지하면서 예선전 3경기를 치를 것인지 거기서 관심이 크게 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강력한 이선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이 이선 공격수를 내세워 체코의 수비벽을 뚫어야 될 텐데 그중 가장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이 체력을 비축한 다음에 마지막 정말 그 축구는 경기가 끝날 때쯤 후반 마지막에 공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 또는 이강인, 오영규, 조규성 골을 한 번씩 터뜨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 가장 주요 선수들 한번 찾아볼 텐데 대한민국과 체코 한번 살펴볼까요? 체코의 가장 골을 많이 선수는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지는 셰크 선수. 네. 5골을 넣었어요. 5골 부족해요.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 10골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한 2수 정도 떨어지는 팀이니까. 네. 자, 그리고 2골은 소체크 선수와 크레이치, 그다음에 슐츠, 체르니, 카라베치. 눈에 띄는 것은 2골을 이렇게 많은 선수가 나눠서 넣었다는 것은 체코팀이 유리한 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한 골은 조팔. 이 선수가 바로 오른쪽 윙백. 네. 스로인도 길게 하고 힘이 넘치는 선수죠. 그리고 체르니, 호리 지금 신PD 많이 좋아하는 2m에 가까운 호리 선수가 한 아니, 골을 분명히 했습니다. 2m라고 하는데 2m 넘어 보여요. 넘어 보이죠. 네. 그리고 호르나츠, 도데라, 올러체크, 클라멘트, 호바르, 젤렌 이런 선수들이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자, 반면에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 10골입니다. 이재성, 이강인 5골, 오영규, 황희찬이 4골씩, 그리고 배준호, 주민규, 오세훈이 2골을 넣었고요. 한 골은 김진규, 박진섭, 전진우, 조규성, 정승현, 그리고 황의조 선수 이렇게 득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번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월드컵 예선에서 소집됐던 선수가 47명이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경기 출전했던 선수는 35명. 5대 리그 네. 10명이십니다. 한국 기록 담아 있을 겁니다. 한국은 소집 인원 61명, 그리고 경기 음. 출전이 52명을 했었고요. 네. 5대 리그 소속 6명입니다. 자, 그럼 체코가 멤버상으로 보면 체코를 우리가 만만하게 봐서 되겠습니까? 자, 지피지기한 100점 베스트. 양팀 감독에 대해서도 우리 잠깐 코멘트를 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자, 체코 헤드코치, 팀 택틱, 그러니까 헤드코치의 전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로슬롭 코베크 감독, 생년 월일이 1951년생, 나이가 굉장히 많죠. 네. 국적은 체코고 1925년 12월 위기에 빠진 체코 대표팀을 맡아서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끌었고요. 월드컵 개막 기준인 만 기준에 맞추면 만 74세로 참가한 48개 감독 중 최고령입니다. 1984년 폴디 클라우디노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로 지도자 경력만 43년째입니다. 슬로비아, 프라하, 몰리다, 볼레브슬라브, 바닉, 오스트라바 등 체코 내 여러 명문 구단을 지휘했고요. 빅토리아 폴젠 감독으로 2014-15 시즌 체코리그 우승, 2023-24 시즌은 체코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한 그런 체코 토박이 지도자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홍명보 감독 레전드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2번째로 많은 A매치 기록을 갖고 있고요. 월드컵 4회 출전했으며 홈구장에서 치렀던 2002년 대회에 4강 신화를 달성한 지도자죠.
자, 그러면 이제 양 팀의 이 오펜스 택틱하고 디펜스 택틱에 대한 것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펜스 택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선 굵은 축구와 빠른 측면 전환이 주 공격 전술이다. 그리고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장신인 파트리크 시크, 토마시 홀이 이런 장신 공격수들에게 롱볼을 전달해서 공중전을 유도해서 직접 슈팅하거나 파생돼서 생기는 세컨볼을 이선 공격들이 골문에 차는 그런 공격의 큰 틀의 전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수비 전술입니다. 전방 압박은 상대의 패싱 라인을 자르고요.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몰아냅니다. 지난번에 그 선수들이 원사이드 컷하면서 측면적으로 몰아내서 간격을 좁혀가지고 거기서 실수로 한 볼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리고 볼을 측면 쪽에서 탈취하면 트랜지션 그 디펜스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체코 수비에 대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 스타일은 전장을 앞에 두고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서 돌파, 측면 위주의 속도감 있는 트랜지션으로 풀어나갑니다. 네. 종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파이널 서드로 볼을 투입한다라고 하네요. 진짠가? 아무튼 한국의 수비 전술, 높은 위치에서 카운터 프레스지만 블록 디펜스를 적절히 가미한다. 변형 3백을 중심으로 유동적인 조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밸런스 유지에 초점을 맞춘다. 맞나요? 어찌됐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로우 블록에서 승부를 보는데 체코 수비의 최대 장점은 파워와 높이다. 상대와 공중전에 대해서 늘 자신감이 넘친다. 한국 뭐 수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세요.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패스 시도 10경기 677회, 반면에 체코는 456회입니다. 여기서 패스 성공이 대한민국은 677개에서 604개였고요. 체코는 456개에서 365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연히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한국이 수비 지정에서 불필요하게 횡패스, 백패스,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게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체코와 경기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최종 평가전이나 뭐 이런 거 하듯이 경기를 하면 체코한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체코의 가장 강점, 크로스 시도를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크로스 시도가 20.6개였고요. 거기서 크로스 성공이 5.6개였습니다. 반면에 체코는 크로스 시도가 28.4, 대한민국보다 조금 많죠. 그리고 크로스 시도의 성공이 8.1이었습니다. 지금 체코와 이 데이터가 생성됐지만 상대팀이 유럽 선수들이 크고 네. 또 덴마크 뭐 엄청나게 빠른 팀 아닙니까? 그런 팀들과 경기를 했는데도 크로스가 많다는 것은 지금 체코가 최전방에 완톱을 넣거나 지난번 마지막 평가전 때 3톱을 넣으면서 측면의 공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차례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특징이 기록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볼 리커버리와 땅볼 쟁탈전 그리고 공중전인데 대한민국의 볼 리커버리 42.2, 29.9 그리고 16.5 이런 기록에 반해 체코는 볼 리커버리가 53.3 그리고 30.3 공중전이 23.8입니다. 자, 그 기록에서 나타나는 뭐 특징을 CPD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우세함 그리고 공중전에서 어쩔 수 없는 높이 싸움 네. 이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한 압박과 신체적인 우위로 공을 빠르게 탈취해 온다. 네. 그렇게 기록에서 보여지죠. 자, 10경기 슈팅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자, 10경기에서 슈팅이 체코가 163개를 해서 22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유럽 지역에서는 10경기를 했는데 경기당 슈팅이 16번을 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골은 한 경기당 2.2골을 넣었잖아요. 대한민국은 16경기 슈팅이 244개였고요. 그 중에 40골을 득점했습니다. 자, 그럼 244개, 4개. 그거를 16경기로 나누면 대충 대충 경기당 슈팅이 15.3개. 예, 그렇다면 체코보다 슈팅 숫자가 적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소 적죠. 네. 자, 대한민국의 볼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70%를 기록했어요. 네. 반면에 체코는 55%를 기록했고요. 이 볼을 점유하는 위치를 조금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상대 진영 29%, 중간 지역 53%, 우리 진영 18%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코는 상대 진영이 35%, 그리고 중간 진영이 43%, 우리 진영이 22%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체코는 조금 더 상대방 수비 진영, 즉 본인들 공격 진영에서 공간에다가 공을 많이 갖다 둔다. 그렇죠. 네. 롱볼로 네. 연결을 시켜서 볼을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35%니까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그리고 네. 계속해서 측면 쪽에다가 공을 많이 던져놓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상대 진영에서 계속해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공격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체코 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개의 포메이션을 예선전에 가동을 했죠. 자, 하나는 3-4-2-1. 지난번 한국을 겨냥해서 공격할 때는 3-4-1에서 3-4-3으로 바뀌는 그런 포메이션의 변화를 보지 않았었습니까? 이때 최전방에는 완톱으로 시크 선수가 뛰거나 또 신PD 완이 얘기했던 호리, 그리고 홀로제크, 히틸 이런 선수가 교체 멤버로 대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두 명의 어택킹 미드필더는 슐츠 그리고 홀로제크, 그 밑에 네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오른쪽에 초팔, 그 기동력이 좋은 선수고 롱스런이라는 선수죠. 가운데는 소체코와 다리다, 왼쪽에 젤레니. 이 선수들도 오버래핑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초팔 선수가 한 6이면 왼쪽에는 젤레니는 한 4 정도. 그리고 3백인데요. 흐르나치 선수와 할로페이크 그리고 크레이치 선수가 3백을 쓰는데 아마도 한국 대표팀이 그동안 손흥민 선수를 완톱으로 해서 평가전을 많이 하고 최종 예선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백을 선택해서 최종 평가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골키퍼에는 코바르시 선수가 있지만 조금은 과거의 최우 선수와 비교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든가 그리고 수비 방어 능력 그리고 공격에 전환하는 킥이나 그리고 던져주는 스로인 뭐 이런 능력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베이직 포메이션이 3-4-2-1 또는 옵션으로 4-2-3-1 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조현우 골키퍼를 필두로 3백에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미드필더에 옌스, 김진규, 황인범, 서령우, 그리고 이재성, 이강인, 손흥민 이렇게 3-4-2-1 포메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4-2-3-1 포메이션은 이태석, 김민재, 이한범, 서령우가 수비로 나서고요. 황희찬,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오영규 이렇게 공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 팀 물론 기대되는 선수 많습니다. 체코에는 시크 선수가 있을 거고요. 네.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과 체코전에서 가장 눈여겨볼 선수를 한 명씩 좀 뽑아볼까요? 당연히 여기는 파트리크 시크죠. 분데스리가에서 말이죠. 네. 두 번이나 시즌 20골 이상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레버쿠젠에서만 200경기 넘게 뛰었어요. 레버쿠젠에서도 팀의 기둥 그리고 베테랑으로 대접받고 있는 스타 선수죠. 어느 경기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타겟 스트라이커다. 그리고 키도 91cm나 됩니다. 그런데 부드럽고 부드러운 볼 터치하고 드리블도 수준급이거든요. 어찌됐든 한국 대표팀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 선수를 묶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탈압박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20골 이상의 2시즌 기록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지금 잦은 근육계통의 부상으로 고생을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좀 거칠게 좀 몰아치면 어떨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럽 예선에 10경기에서 8경기 출전해서 5골을 터뜨렸고, 자, A매치 기록 쉬운 2경기에서 25골, 주로 왼발을 씁니다. 자, 저는 이번 평가전을 보고 시크 물론 좋은 선수지만 시크보다 호리 선수의 눈이 갔습니다. 그래요? 2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신장 그리고 압도적인 제공권을 보여줬거든요. 네. 전형적인 타겟형 스트라이커인데 이 선수 이번에 뭔가 좀 일을 낼 것 같아요. 초우팔 선수. 네. 이 선수 사실은 이전 경기에서 수비수로 나왔다가 최근에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로 지금 활약을 했었거든요. 포백 할 때는 풀백도 봅니다. 근데 이 선수 초우팔이 되게 재밌는 게 정말 다재능해요. 그렇죠. 수비도 잘해, 공격도 잘해, 너무나 공격적이야, 크로스도 잘 올려, 발이 오른발이라고는 하지만 왼발 크로스도 좋아,
근데 심지어 멀리 던져요. 스로인이 말이죠. 네, 스로인이 야. 골키퍼 앞에까지 갑니다. 제가 축구 인생 통틀어서 이렇게 롱스로인 멀리 던지는 선수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이 초호팔 선수가 드리블이 좋지도 않고 크로스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마지막 평가전 때는 달라요. 마지막에도 음. 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한국의 왼쪽 수비가 뭐 지금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한국이 불안하다 그러는데 오른쪽 바로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미드필더나 또 포백을 쓸 때는 풀백으로 오버래핑이 왕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플라디미르, 풀네임으로 보면 플라디미르 초호팔, 키는 174cm. 그렇지만 상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우람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반면에 대한민국 선수 한 명씩 좀 꼽아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선수가 있겠지만 김민재. 네. 네. 체코가 높이 싸움으로 제공권에 우세하기 때문에 네. 높은 신장의 싸움을 걸어올 텐데 요거 막을 사람이 김민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과 체코전 요 경기에서는 저는 김민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이엔스 카스트로프 선수를 꼽고 싶어요. 지금 한국 대표팀의 왼쪽 풀백 쪽이 지금 취약점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평가전에서 두 경기 풀타임은 다 뛰진 않았습니다만 왼쪽에 그 미드필더로 뛰면서 공격에 대한 그 피딩 능력 그리고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는 그 긍정적인 시각에서 봤거든요. 예스가 뭐 네. 공격도 공격인데 수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 수비수로서 그러니까 그 3백 앞에 4명의 미드필더로 많이 출전하더라도 수비수 왼쪽을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미드필더들과 간격 유지를 그 유기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그 밸런스 유지하는데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옌스가 이번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별다른 테크닉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테크닉이 없다는 게 정말 볼을 쉽게 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강팀이 나오고 아무리 좋은 선수를 상대한다고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기에 충실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보루시아 그 뮌헨그라드바흐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뛰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그 주목받는 선수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한국 대표팀에 그 뽑혀서 왔을 때 잠깐 수비형 미드필더만 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진작부터 그 자리에 넣고 좀 더 많은 선수들과 호흡을 좀 끌어올렸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리고 또 한 선수를 꼭 지금 꼽고 싶은데 황인범 선수죠. 네. 대체 불가능해요. 지금 한국 대표팀의 미드필더로서 말이죠. 공수의 축이 되고 있는 선수 아닙니까? 대표팀에서 전술 운영의 가장 키 플레이어는 바로 황인범입니다. 4년 전 월드컵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네덜란드 지금 리그에서 리그 최정상급 선수를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야전 사령관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월드컵에 이제 오기 전에 부상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됐고 월드컵 본선 첫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한 명씩 꼽기로 하기로 했는데 저도 한 명을 굳이 더 뽑아보자면 네. 오영규. 오영규 선수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사실은 말 그대로 연습생으로 갔다라고 하면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오영규는 거의 주전입니다. 주전 공격수의 역할을 톡톡히 해결하고 있고요. 2026년 초반 그리고 2025년도에 계속해서 본인 소속팀에서 계속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는 포텐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조영규 선수 월드컵 예선 때만 하더라도 리저브였었죠. 네. 조커로 출전하거나 교체 멤버로 들어갔었는데 월드컵 오기 전까지 사실은 한국의 대표팀의 공격수 중에서 제일 좋은 폼이 좋다. 그렇죠. 컨디션을 유지를 했었죠. 네. 그래서 본선 경기의 첫 경기부터 스타팅 멤버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특히 지금 첫 경기 상대의 체코의 힘 넘치는 그런 센터백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오영규 선수. 첫 경기부터 기용할지 안 할지는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있긴 합니다만
지금 경쟁 상대는 조규성 음. 선수인데 아마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날 밤을 새서 두 선수를 갖고 누구를 최전방에 놓을까 고민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시몬스의 코리아 팬 여러분들, 오늘 체코 팀에 대한 완전 분석 어떠셨습니까? 축구가 무슨 통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특히 상대팀도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유의한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기록들은 챙겨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는 월드컵 11차례 연속 출전하는 금자탑을 쌓았죠. 그리고 스타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한국 대표팀도 이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로 아주 색깔을 그렇게 짙게 하는 그런 강팀으로 아시아에서 도약을 했고 또 그리고 세계 축구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월드컵 4강 진출 그리고 지난 4년 전 월드컵에 16강에 갔던 여세를 몰아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16강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고요. 신문선의 골이에 오는 신PD1과 신PD2와 더불어서 한국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16강 이상의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축구의 재미와 그리고 흥분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미래에 대한 밝은 그 기대 꿈을 갖게 하는 그런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체코 팀에 대한 완전 정복 분석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대들 멕시코 남아공 완전 분석을 또 여러분들께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과 체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문선의 골이에요. 라이브 입중계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방송한 각종 데이터는 월드컵 스카우팅 리포트 독점으로 저희들이 사진과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을 밝히고요. 자,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드컵 때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참고서로 삼으면 월드컵 축구 보는 즐거움은 2배, 3배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선의 꼬리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던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